드론이 뭡니까? 이런 프로펠러가 예. 보통 4개 이상 되는.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죠. 오, 예, 예, 저 이제 버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1가구 1드론 시대가 열린다. 1가구 1드론 시대. 어떤 세상이 열릴지.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TC가 지금 수업 시작합니다. 몰랐네. 한국의 웹이 20주년이 됐다는 거예요. 20주년이나 됐어요, 벌써.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티트렌드.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선 이런 서비스가 또 되게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죠.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내년에 2015년이면 이상한 기계가 하늘을 많이 날아다닐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곤 합니다. 바로 드론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주말에 뭐 한강변이나 뭐 이렇게 공터를 가다 보면 이상한 물체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론 도대체 무엇이며 이걸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동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이 드론을 지금 뭐 몇 대를 지금 갖다 놨어요. 네. 생긴 건 다 그냥 뭐 이쁘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네, 뭐 그런데 어쨌든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드론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드론이 뭡니까? 무인 항공기 UAV라고 하죠. 그 군사용으로 시작되었던 UAV들 중에서 일단 최근에 자동 항법 기능, 사람이 직접 조정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사람이 조정을 하더라도 좀 더 손쉽게 조정이 가능한 그런 비행체들. 그리고서 특히나 이제 이런 프로펠러가 예. 보통 4개 이상 되는 이런 비행체들을 이제 현재 드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은 우리가 보니까 이 무선 조종기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네. 실제 드론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제가 요거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지도가 떠요. 예. 네, 지도가 뜨고 특정 지점들을 좌표를 찍습니다. 좌표를 찍고 고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행을 시키면 자동으로 알아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하고 최근에는 이런 작은 것들은 이제 그런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이라고는 하지만 예. 실질적인 의미에서 드론이라는 건 이러한 이제 자동 비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어디 지점에서 어디 지점까지 네가 알아서 날아가라. 이제 그렇죠. 뭔가 명령을 네. 이제 그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잘 수행하는 게 드론인 건데 네. 이게 어떤 기술로 가능한 겁니까? 실제 기본은 얘네들은 이제 GPS 수신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GPS가 있기 때문에 GPS가 기본 6개가 수신이 되어야 얘네들이 작동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하나에 GPS 6개 수신을 해야 된다고? 네네. 그러니까 일반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3개만 있어도 예. 가능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고도 계산까지 하기 때문에 고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이로 센서에 의해서 기체가 한쪽으로 기운다든가 예. 그런 부분들을 모터의 출력들을 조정을 해서 떠 있게 만드는 거죠. 이 드론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죠. 네네. 네.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 정말 작은데 이게 뜬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 예.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게 조종기거든요. 네, 군사용으로 얘네들은 이제 소형화 시키면 이게 첩보용이나 그런 그러니까.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예. 네. 이게 이 정도 작은 네. 크기도 된다라는 거군요. 네. 오, 예, 네. 예, 저 이제 버리는 거고요. 저거 말고요, 이제 제대로 된 걸 보여주시죠. 네. 예. 지금 얘네들은 이제 지금 쟤는 4개고 얘는 이제 6개.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예, 뒤쪽에 이것도 엄청 큰데요. 네. 이거. 예, 이거는 무슨 괴물처럼 생겼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 어이구. 이거는 프로펠러가 8개입니다. 8개? 네. 어. 옥터커프터라고 하죠. 예. 네. 이 기체는 이제 무게를 한 12kg 정도 들어올려요. 예.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아하. 촬영용으로 촬영용 많이 쓰는 사용을 하죠. 네. 한번 띄워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GPS가 수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은
수작업을 해야 돼요. 네. 오. 이게 네네. 멋지군요. 이렇게 딱 잡으시네요. 드론을 사실 우리가 이제 취미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네네. 결국은 멀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멀리. 네. 이게 이제 군사용이라면 뭐 당연히 그럴 것이고 네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썼을 때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네네. 이 가능합니까? 현재 기술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급형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의 경우에 네. 조종기의 이제 전파 범위 이것들이 이제 좀 짧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대략 한 800m 내외에서 이제 거리는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배터리 문제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배터리가 지금 큰 기체들은 사실 비행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무게랑 배터리 기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구군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드론들은 사실은 지금 일반 상업화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드론하고는 다른 별도로 이제 제작을 해서 그런 배터리 기술들을 좀 더 보강시키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배송에도 쓰인다 그러고 네네. 농약 살포하는 데도 쓰인다 네네. 그러고 다양한 용도로 있단 네네. 말이에요. 어디까지 지금 용도가 나와 있나요? 외곽 섬 쪽에 DHL에서 이제 테스트한 건데 예, 섬에 배가 자주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그런 긴급 사항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 약품들을 배송을 하는 그까지 이제 테스트를 한 57km 정도를 아마 비행을 한 것으로 제가 일단 정확하게 그 원하는 위치로 갔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리고 뭐 골프장에서도 쓴다는 얘기를 하고. 네,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에 이제 잔디 상태들 그 넓으니까 일일이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항공에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찍고 나서 그 결과치를 전송받아서 잔디가 어떤 지역이 상태가 안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구조에도 쓰인다면서요? 네, 사람이 물에 빠지고 나서 자기 혼자 허적거리다가 이제 포기를 해서 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드론이 사고가 나면 바로 그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사람이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그리고 가서 튜브를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 상태 이후에 이제 구조대원들이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취미용으로는 제가 뭐 여기 뭐 한강 고수부지나 이런 데 나가서 그냥 띄우면 돼요. 띄우고 네네. 사진 찍고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좌표를 찍어서 어딘가 명령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항공법상을 보면 예. 기체 12km 미만의 비행체가 고도 150m 이하에서는 이제 비행이 자유롭게 일단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순수 취미용이고 상업적인 측면에서 저고도에서 뭐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뉴스를 보면 드론으로 뭐 몰래 카메라를 찍는다라든지 해변에 뭐 누드 비치에 이거 드론을 띄워서 뭐 찍었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말이죠 재미있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 드론이 올라가서 뭘 찍고 있는데 매가 한 마리가 나타나서 드론을 공격해 버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위험 요소들은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드론의 이제 기술들이 점점 접목이 되고 있는 것들이 센서 기술을 통해서 드론이 자기 근처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고도를 낮춘다거나 그런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피해가는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기술 개발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 기술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이 드론 기술이 국내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지금 군사용 드론은 사실은 국내 기술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무인 항공기를 개발을 했죠, 군사용으로. 예. 네.
하지만 이제 민간 쪽, 그러니까 이런 상업용 시장 쪽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대로 상용화시킨 제품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드론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RC 쪽, 그러니까 RC 헬기나 비행기 쪽 시장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실제 지금 뭐 앞으로는 1가구 1드론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응용 범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년 시장을 1억 3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드론 관련되는 시장들이 내년 최소 50% 이상은 계속 커질 것으로. 네. 당장은 아니겠지만 만화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정말 이제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1가구 1드론 시대, 어떤 세상이 열릴지 굉장히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T 시간. 소정이와 함께하는 맛있는 IT 수업. 어허, 조용. 지금 수업 시작합니다. 논란의 단통법, 반응이 영 시원치 않다고 하는데요. 10월 1일 호기롭게 시행한 단통법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통사업자와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의 본래 목적인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법안 시행이 얼마 되지도 않은 만큼 벌써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니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통법 자체도 싫은데 법이라는 걸 빈대떡 뒤집듯 뒤집는 것도 싫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 만들 수 있겠어요?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인 다음카카오가 몇 번의 의견 번복 끝에 초강수를 내보였는데요. 바로 감청영장 집행 거부를 내세운 겁니다. 여야는 이서구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발표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새누리당은 법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고 비판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반영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 다음카카오. 그나저나 이번에는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 다음카카오의 당분간 날씨는 계속 흐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을 안 지키는 것도 싫고 생각 없이 모른다고 하는 것도 싫고 근데 아까도 제가 뭐 싫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시감? 드디어 온답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가 10월 31일 국내 상륙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10월 말까지 36개 국가 및 지역에서 추가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연내로 115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이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의 아이폰 출시 국가수 확대입니다. 출시 후 첫 주말에만 글로벌 시장에서 1,00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이폰 6 시리즈. 한국 시장에선 얼마나 판매될지 궁금해지네요. 에이, 이 단통법.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아이폰 6를 살 수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 사면 호갱되는 거 맞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내로라 하는 국내외 전자 IT 기업 800여 개가 경기도 고향 킨텍스에 모였습니다. 바로 2014 전자정보통신 산업대전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그간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갤럭시 노트4, 노트 엣지, 기어 S, 기어 VR 등과 초대형 UHD TV를 선보인 삼성전자와 OLED TV, 독자적인 웹 OS를 탑재한 스마트 TV 플러스를 전면에 내세운 LG전자, LG이노텍, SK하이닉스, 모뉴엘, 머크 등 국내 유수 전자업체가 내세운 전략 제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남들 다 보기 전에 누구보다 빨리 서둘러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CES 말고 KES.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IT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티타임부터 열심히 할게요. 영양 가득 세상의 모든 IT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 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소셜리티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이죠. 예. 몰랐네. 한국의 웹이 20주년이 됐다면서요? 20주년이나 됐어요, 예. 벌써. 네. 웹 20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웹 20년이라고 하면은 계산해 보면은 1994년이잖아요. 94년부터 네. 우리가 인터넷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한국에서 이제 했다는 얘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웹과 인터넷은 다르죠. 웹은 우리가 말하는 www. 그렇죠?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하는 걸 바로 웹이라고 하고요. 예. 인터넷 자체는 198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웹,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웹 브라우징이 되는 이런 것들이 된 지 우리나라에서 20년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에 대한 개념을 처음 잡은 것이 이제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시잖아요. 예. 소수의 전문가만 터미널 방식으로 이제 키보드로 쳐서 어떤 인터넷 접속을 했었는데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다.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모두 다 이렇게 표준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만든 것이 바로 이 www 웹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초로 나온 것은 1991년도고요. 1992년도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오픈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하, 혹시 카이스트에. 들어보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전길남 박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전길남 박사님께서 1979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셔서 네트워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198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웹 브라우저라는 개념 그리고 WW 웹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1993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1993년도에 이제 KR넷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오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1994년도에 이제 공식적인 포럼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때를 우리나라 웹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20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공기의 네네.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웹도 매일 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는데 어찌됐건 그게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네. 제대로 쓰기 시작한 건 20년 됐다라는 건데 이걸 말이죠.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네. 뭐 이슈별로 이렇게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있죠. 일단은 가장 최초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메인 있지 않습니까? .kr. 네, .kr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갖고 온 것이 1986년도예요. 웹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열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1993년도에 카이스트 김병학 교수에 의해서 카이스트의 이제 사이트가 개설이 된 게 우리나라 이제 웹의 최초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인터넷 상용 서비스가 개시된 게 1994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기억 속에 아마 있을 거예요. 혹시 10만이, 까치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 검색 사이트. 네, 그렇죠. 이제 검색 사이트 199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검색 사이트인 코시크라는 것이 개발이 됐고요. 그렇게 이제 96년도까지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반 작업이 있었다고 하면요. 1998년도와 99년도가 우리나라 웹 산업의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1998년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인 초고속 정보 통신망 마스터 플랜의 2단계가 실행이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전 국민에게 모두 다 이제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을 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98년도부터 이제 가정에 이제 실제적으로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모뎀이라고 하죠. 전화로. 네, 전화선으로 했었던 뭐 네. 336K, 56K의 이제 속도였던 것이 1메가를 넘어가는 그렇게 이제 인터넷이 가정에 깔리기 시작했고요. 예. 1999년도에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민 PC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제 IMF 시대에 IT로 이제 산업을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했었던 어떤 일종의 접근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를 거의 싸게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한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이후로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가정에 이제 인터넷 PC가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99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털, 다음과 네이버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때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도 2000년도가 가기 전에
99년도에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생기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SNS의 원조죠. 이제 싸이월드가 생기고 또 2002년은 블로그가 생기는 등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초기의 인터넷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여한 것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 관련해 가지고 뭐 소셜상에서 뭔가 추억하는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이 우리나라의 웹사이트에 눈부신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내가 인터넷을 어떻게 시작했고 역시 가장 많았던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흘러간 서비스들, 흘러간 서비스와 함께 있었던 나의 추억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school. 떠오르시는 게 벌써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불륜도 많이 일어나는.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 않겠는데 또 프리첼이 있었죠. 아하. 네,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서비스 제일 큰. 예. 또 그 외에 뭐 지금 아직 있지만 뭐 소리바다라든지 이런 이제 저작권 이슈와 관련되어 있었던 음악 서비스 등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기억하면 아 그땐 그랬지라고 벌써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액티브엑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 특정 웹브라우저에게 쏠림이 되어 있는 쏠림 현상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개인적으로 말이죠. 네. 뭐 추억이 있습니까? 기자님 모뎀으로 인터넷 하셨던 기억 나시나요? 그때 기억하시면 뭐 사진 하나 봤는데 막 1분, 2분, 3분 걸려요. 근데 전화로 모뎀을 연결하면 아시죠? 통화 오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강한 이 서구 여인들의 이 멋진 사진을 이제 보려고 한 1, 2분 기다리다가 한 줄 떠요. 예. 딱!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그렇죠. 나오듯이. 그러다가 끊어지면 전화가 오면 끊어집니다. 예.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받으려면 피눈물을 흘렸었던 뭐 안 좋은 추억들이네요. 자, 당시에 말이에요. 네. 지금 없어졌죠. 뭐 세진 컴퓨터라고 있었어요. 그 진돗개 진돗개. 멍멍하던. 네. 이 진돗개가 왜 중요하냐면 네네. TV 광고에서 네. 주인을 찾아서 말이죠. 뭐 백리를 돌아온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광고를 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평생 애프터 서비스. 그런데 회사는 망했어요. 하지만 진돗개는 돌아왔지만 새진은 네. 돌아오지 않았네요. 그러게요. 네. 평생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때 샀는데 회사는 없어지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티트렌드 이만희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당일 배송이 아니라 당일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커브사이드라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일 배송이 아니라 당일 픽업이다. 네.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마냥 언제 배송되나 기다리고 있는 게 예. 아니고요. 유저가 직접 마트로 가서 물건을 픽업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결제하는 거는 모바일로 바로 해놓고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 매장 입구까지만 이렇게 지나치다가 물건을 바로 받아가지고 그냥 떠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고르고 사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미리 모바일로 뭔가를 이제 찍어놓으면 말이죠. 찍어놓고. 찍어놓으면 그 앞에 지나갈 때 이를테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근길에 그냥 들리실 수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애들 우는 애들 끌고 가가지고 물건 막 골라갖고 예. 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차에서 그냥 드라이브스루처럼 차 타고 그냥 지나가면 그 매장 직원이 직접 트렁크에 담아주기도 해요. 그러면 보통 요즘 말이죠. 그 마트에서 네. 뭐 집 더하기나 뭐 등등등에 보면 네. 우리가 모바일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 그날 바로 배송해 주던데요? 우리나라는 워낙 배송이 또 잘 되어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약간 그 메리트가 좀 적게 느껴지실 수도 예. 있지만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선 이런 서비스가 또 되게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죠.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겠다. 네. 드론으로 막 이렇게 배송을 하고 할 정도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지금 어떤 우리의 시스템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한 것 같은데 어떤 오프라인 매장들 이렇게 제휴를 하고 있나요? 지금 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의 이마트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타겟 같은 매장에서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타겟 매장도 전부 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의 그 10개 매장에서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네. 그 물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품이 재고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를 백엔드에서 그 모바일 앱과 소통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당 매장 내에 그 물건이 있다라는 정보와 모바일에서 지금 유저가 사용하는 앱에 그 데이터가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제휴의 이슈도 그렇군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 햄버거 가게를 가면 말이죠. 네. 차로 운전하면서 드라이브를 내리지 할수 않고 있죠. 이렇게 가서 주문하고 받아간단 말이에요. 네. 일종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즉시성이 있는 거죠. 내가 딱 필요로 할 예. 때 딱 찾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군요. 이 서비스의 핵심은 땅덩어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하여튼 뭐 약간 좀 뭐 이렇게 신기하거나 새롭진 않네요. 우리가 좀 우월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우리는 되는 뭐 워낙 그런 당연하니까. 서비스다. 예, 네. 그러고요. 자, 두 번째 아이템 어떤 겁니까? 다음은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모바일 SNS로 유리버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아, 유리버스. 네. 아, 이 참 요즘 시끄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든지 네. 뭐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좀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유리버스라는 서비스도 네. 서버상에 그런 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하는 내용을 저장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슈가 강화되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들도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후회된다라고 했을 때 지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자유스럽게 지울 수가 있고 그래요. 예, 친구 거에서도 그 서비스 그 내가 말했던 내용이 바로 지워지는 거고요. 그런 컨트롤 이슈를 좀 더 강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냥 이 단순한 메신저입니까? 메신저 서비스도 있고요. 기존의 SNS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기능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진을 공유한다거나 그 사진을 스토리처럼 공유해가지고 내가 예. 매거진처럼 발행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 그림을 좀 보니까요. 네. 우주예요. 네. 우주에 나의 행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름도 약간 유니버스와 비슷한 뭐 유니버스, 뭐 UNI라는 개념이 또 아하, 들어가 너와 있대요. 나? 네네. 어. 그래서 내가 마치 그 행성의 주인이고 내 친구들이 우리 은하,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 형성되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은하의 개념이 좀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내 행성의 빛나는 정도 그리고 사이즈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예. 이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특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약간 뭐 3D 느낌이 나게끔 했다? 네, 3D로 이제 좀 시각화가 되어 있는 거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페이스북 같은 사업자도 버추얼 리얼리티 서비스가 가능한 오큘러스 리프트 이런 거 인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후 정도가 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3D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시면서 이런 서비스를 좀 더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나중에 그럼 버추얼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걸 쓰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행성을 찾아갑니까? 그런 기능을 뭐 접목을 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세컨드 라이프처럼요. 3D 기능을 좀 더 추가해서 가상현실에서 내 아이덴티티를 거기 투영한 그런 예. 서비스들이 그때는 약간 시기상조였을 수 있지만 이제는 좀 개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재미있는 것도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데서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이 영역 글로벌로 이게 뻗어나갈 수 있는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드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드론도 언젠가는 드론을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